자, 이번에는 교육행정 과목에 대해서 11년 동안에 출제되었던 내용 검토하고요. 또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하는데 어떤 전략을 활용해야 될까 나름의 방식으로 제가 저의 사례지만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행정은 2014학년도에 정규시험에 교사 지도성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년에는 변혁적 지도성, 그 다음에 추가 시험에 동료 장학, 그리고 18년 동료 장학, 그리고 22년에 학교 중심의 교원 연수. 우리가 장학의 유형에는 뭐 수업 장학, 협의 장학, 연수 장학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전부 다 학교 조직이네, 그죠? 학습 조직, 관료적 조직. 관료적 조직은 추시에 나왔다가 23년도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완 조직, 비공식적 조직.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교육기획, 그 다음에 학교 문화, 의사결정 모형, 뭐 이런 것도 나중에 하나의 여기에 명칭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상상력 발휘해서 답을 써야 됩니다. 원래 나왔던 학교 운영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거는 1점인데 나머지 3점은 생각의 힘으로 풀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2017학년도 선발시험 내용 보겠습니다. 교육기획이 나왔는데요.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자, 교장은 단위 학교에서 새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교육기획을 강조했다. Educational Planning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기획을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나중에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플랜, 우리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교육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새 교육 과정은 교육의 핵심인 교수학습 활동의 중심을 교사에서 학생에게로 이동시키는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저는 실질적 의미에서 학교 중심 교육이 우리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활동에 앞서서 철저하게 준비할 생각이다. 그렇죠. 이제 기획이니까 그걸 통해서 계획이 나와야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구성되겠죠. 자,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 기획의 개념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새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아무래도 어떤 사회 입장,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나 그것도 나름대로의 정치적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교육의 본질로 가더라도 이제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도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 교육 기획은 사회적 수요에 의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여론, 사회의 어떤 지향점들이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또 교육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육 기획이다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교육 기획이 갖는 효용성이라면 아무래도 첫 번째는 사회의 어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뭔다라면 이 기획의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다라고 다른 어떤 모형들에 비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좀 비교적 쉽게 학교의 어떤 교육 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행정학 책을 보겠지만 우리가 교육 기획이란 말을 하고 그 행정학 책들에 보면 실제로 이때 다뤄지는 내용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큰 규모, 어떤 규모, 큰 범위의 어떤 계획안들을 작성할 때 하는 것인데, 그래 단위 학교 차원에서 굳이 이런 큰 개념을 가져올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신문기사에서를 참조했지만 지금까지 임용고사를 치고 나서 크게 신문에 대해서 특필된 경우가 바로 이때의 시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크게 나왔고요. 이때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황교안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던 전 국민들이 촛불에 관심을 쏠렸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넘어갔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신문이 언급된다라면 참 많은 어떤 교육학 논술 시험에 대한 비판들이 있지 않겠는가. 자, 이때 이제 신문 기사 내용, 그 뒤에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뭐 인터넷으로 찾았던 건데요. 중앙일보에서 꽤 크게 나왔습니다. 자, 최종 합격한 김모 씨는 교육학 논술이 합격으로 가는 고비였다고 했다. 그는 교장이 해야 할 일을 왜 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테스트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갔다. 이 문제는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비공식 조직을 묻는 문제를 내더니만 이번엔 이따위 문제를 냈다. 저는 뭐 비공식 조직은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참 어쨌든 이렇게 해서 꽤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넘게 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임용 이론이나 뭐 기출문제 분석이나 모의고사 첨삭도 하지만 저도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야 진짜 교육학 논술 시험 이렇게 해서 되나? 문제 하나 이상하게 나오면 수만 명의 아이들의 삶이 삐걱삐걱거린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교육학 임용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논문을 3편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체육이든 수학이든 미술이든 여러 다른 동료 교수들하고 그 교과의 내용학들을 이렇게 기출 분석하는 논문도 썼는데요. 교수로서 임용고사 이렇게 또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우리 시험 문제 잘 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2015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학습 조직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일 것인가. 그 다음에 교사 모두가 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 지속적으로 변해가자. 이게 이제 학습 조직의 특성인데요. 이러한 학습 조직이 구축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리 3가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자, 본문에서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교사 스스로 뭡니까? 자신의 전문성을 뭐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 된다. 물론 뭐 임용교재에 보면 제 책에도 역시 뭐 개인적 숙련이라 썼지만 그 용어들을 그대로 안 써도 됩니다. 맥락적으로. 그래서 개개인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교사 모두가 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는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로서 뭘 시사할까? 그러면 학교 구성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서로 학교의 어떤 공통의 목표를 뭐 설정해야 되겠다. 모두가 공감하는. 물론 이제 비전 공유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들은 맥락적으로만 이 문제에 맞으면 되지 우리 책에 있는 낯선 그 어려운 단어를 그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한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째는 자, 또 지속적인 어떤 변화이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의 정체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교사 모두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서로 공유한다, 협의한다, 변화해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책에는 여러 가지를 적어놨지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자,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자, 그러니까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하자. 또 3번째 본다면 여기 뭐 서로 함께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 함께 팀 학습. 그 학습 조직이라는 것은
학교의 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조직이니까 서로 협력하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학 논술이 정규시험 11번, 추가시험 2번 해서 13번 쳤잖아요. 매번 이 내용 점수는 15점이었는데 딱 요때만 16점이었었어요. 자, 그렇다는 거고. 자, 16년 문제인데요. 비공식적 조직이다. 자, 학교 내 공식 조직. 조금 전에 우리는 뭐 학습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에 계속 나오겠지만 뭐 관료적 조직이라든지 등등 학교의 공식 조직 안에서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다양한 조직 활동을 파악하자. 학교 구성원들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발적 모임이다. 그러면 딱 이 얘기 들으면 뭡니까? 아, 이거는 개인적인 거구나. 그 다음에 활기찬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학습 조직 외에 나와 관심이 같은 동료 교사들과의 모임에 참여하자. 그러면 학습 조직은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 기능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조직 형태가 구성원, 학교 조직과 학교 전체와 그 개개인들,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순기능 2가지와 역기능 2가지를 써라. 자,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발적인 모임. 그러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교사들끼리의 뭐 나름대로의 어떤 동아리, 운동하는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뭐 맛집 탐방하는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뭐 술 마시는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겠다. 그런 동아리가 학교 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순기능이 뭘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 가르치고 또 학부모들 뭐 대응하다 보면 속상하는 일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제 동아리 활동하다 보니까 친근한 사람들끼리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우리가 욕구 충족이란 말에 욕구는 굉장히 개별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럼 뭐 테니스 그 학교에 서클이 있다. 그러면 뭐 불편한 것, 일상이 이 테니스 게임하고 같이 식사하다 보면 결국 학교 업무를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불만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해소될 수 있는 뭐 계기가 되지 않나요? 친한 사람끼리 좀 욕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내 직무에 대한 어떤 뭐 만족도도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관심이 같은 동료 교사들과의 모임 활동에 참여하자. 관심이 같다. 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렇다면 역시 뭐 교사들 간에 원활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냥 우리가 같은 교사라는 그룹보다는 관심 같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훨씬 더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역기능은 뭘까? 학교 조직이나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자, 일단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학교에 뭐 한 30명의 교사가 있다. 그러면 한 20여 명은 나름대로의 이런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6-7명의 교사는 뭐 어떤 이유가 되었던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들끼리 늘 뭐 이렇게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할 때도 지네들끼리 뭐 모였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이 또 뭐 위화감이 형성될 수 있는, 뭔가 나는 배제되는 느낌? 뭐 그것도 조직의 어떤 운영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 조금 더 나아가면, 자, 이렇게 교사들도 끼리 모이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술자리에서 이런 있잖아요. 뭐 조그만 얘기를 가지고 과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한다라든지 뭐 또 험담을 막 이렇게 나눈다라든지 막 이렇게 되면 그런 문화가 확산되면 학교 조직 자체가 뭡니까? 전체적인 어떤 뭐 사기가 저하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읽는 책이나 내가 쓴 책에 보면 뭐 정실인사, 그러면 뭐 끼리끼리 밀어주고 땡겨주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 뭐 모르겠어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뭐 공립학교에서 서로 친하다고 근무평정에 점수를 더 주고 뭐 땡겨주고 그 요즘 시대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는 답을 쓸 수 있는 것은 뭐 이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구성하고 또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결합해서 답을 쓰는 형태로 가자 그 얘기죠. 자, 2015년 추가 시험인데요. 이때 이제 관료적 조직과 이완 조직이 출제되고 관료적 조직은 이후에 정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이완 조직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정식으로 출제가 안 됐으니까 공부를 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학교라는 조직을 합리성 측면에서 파악하면 자, 분업과 전문성, 권위의 이게 규정과 규칙 요 내용이 뒤에 출제됩니다. 몰 인정성, 경력 지향성을 특징에 갖는 일반 관료제의 틀로 설명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서술, 지금 이 시험은 그냥 서술형 시험이야. 자, 관료제적 특징과 이완 조직의 특징 중에서 각각 두 가지만 제시해라. 그러면 관료적 조직의 특징은 지금 5가지가 제시되었고 그 중에서 2가지를 쓰란 얘기가 되고 규정과 규칙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후에 출제되는 이 내용은 너무 방대해. 이건 암기 시험이야. 책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도록 하고 그러나 교사들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교사학습 이거는 분명히 단서가 됩니다. 측면에서 보면 학교는 느슨하게 결합된 루즈리 커플되어 있던 느슨하게 결합된 이완 결합 체제 또는 우리가 이완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관료제적 특징은 이 5개 중에서 여러분 2개 써야 되고 이완 조직은 앞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출제된다라고 보는데요. 특징이 딱 나와요. 전문성이 강조된다. 교수학습의 측면 이렇게 보면 자, 이완 조직의 특징은 2가지를 보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교사들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조직이다. 이완 조직은. 그러면 전문성이 시사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교사들 각자가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적 지식이나 또는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예컨대 우리가 교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교육 실습 나갈 때야 뭐 우리가 수업 지도안 작성하는 것들 교수님한테 배우고 뭐 수업 실현도 해보고 학교 실습 가면 그것도 담당하는 교사분이 도와주고 하지만 막상 세월이 지나서 학교 현장에 가서 보면 뭐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법들 너무 다양하지 않아요? 그거 다 우리가 전문성과 재량성이라는 이름으로 다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교수학습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교사들의 어떤 창의성,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에서도 이런 봤겠지만 교육과정의 다양한 방식의 재구성이라든지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막 그런 부분.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강조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냥 이 학교 조직이 정말 조직의 어떤 다양성 개념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하나는 뭐 전문성 또 하나는 어떤 다양성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그 뒤에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니까 이어서 가봅시다. 자, 23년에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낸 거죠. 자, 학교 외부 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내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다. 외부 환경이란 뭡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이 늘 바뀌어간다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뭐 사회는 늘 변해가니까 학교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변하는 것이고 내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우리가 전근 다니잖아요. 그죠? 뭐 근무지를 이동해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은 매년 바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에 충실한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더라. 그 왜 그럴까? 공동의 약속이 준수된 결과이다. 그렇다면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이론의 특징, 조금 전에 봤을 때 우리가 관료적 조직 또는 관료제 이론 같은 얘기죠. 규칙과 규정이 학교 조직에 잘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관료제 이론의 특징,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는 5가지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인 규칙과 규정이라는 것이 갖는 순기능 2가지와 역기능 1가지. 그러면 이제 관료제 조직이 갖는 순기능은 뭘까? 이거는 일단 이 서술식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5가지 그냥 각각의 5개에서 거기에 보면 뭐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 책에 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가져올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료적 조직이 갖는 순기능이라면 항상 조직의 안정성, 왜? 규칙과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소한 환경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 규칙과 규정을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적용하고 준수하면 조직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2번째 보면 자, 내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교사들 중에 한 몇 분의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 가고 뭐 새로운 교사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어교사가 지금까지 이 학교에 근무했던 4년 동안 근무했던 국어교사가 딴 학교로 가고 딴 학교에 있던 국어교사가 이 학교로 왔어요. 그렇지만 국어 수업은 전혀 문제 없잖아요. 왜? 국어교사로서 우리가 행하는 규칙과 규정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삶 속에 배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2번째는 뭘까? 내부 구성원들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바로 업무 수행의 통일성. 그러면 국어교사라면 A 학교에 있든 B 학교에 있든 그분이 살아가는 아이들 지도하는 것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면 뭐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업무 수행의 어떤 통일성. 자, 역기능이라면 이 관료적 조직과 이완 조직이 거의 우리가 대칭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외적인 부분을 규제하는 것이 관료적 조직이라면 여러분들이 내적인 삶, 교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완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 역기능, 관료적 조직의 역기능이 뭐냐? 규칙과 규정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 우리의 자율성과 상상력, 창의력은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이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공무원 조직이 관료적 조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규칙과 규정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공무원 개개인들이 갖는 오랜 업무를 통해서 갖는 새로운 어떤 접근 같은 것들을 쉽게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게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심할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권이 바뀌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자율성 이런 얘기는 하지만 또 많이 바뀌었겠지만 여전히 규칙과 규정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어떤 발상, 생산성 있는 아이디어 쉽게 잘 적응 못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목적이 이렇게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단점이다. 그 중에 하나 볼 수 있고, 어쨌든 관료적 조직은 2015년에 우리가 5개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또 여러분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이완 조직 공부해둬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년 학교 조직 문화입니다. 자, 20년 문제는 다른 과목에서 늘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 푸는데 여러 사람들이 소통과 협력한다라는 것이 각 문제마다, 그러니까 A, B, C, D 교사에 대한 문제를 쓸 때마다
이 아이디어가 녹아 있어야 좋은 답안이 되겠다. 자, 학교 문학에서는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 그렇겠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경우는 이 얘기는 뭡니까? 일부 학교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교사가 자, 학생의 명문대 합격이라는 목표 달성 하나, 이걸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기계의 부품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학교 문화에서는 토의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오로지 학교가 애들 명문대 보내는 게 학교의 사활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동할까? 일부 있겠죠. 공립이 강할까? 사립이 강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스타인호퍼와 오웬스가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에 따를 때 D 교사가 우려하는 학교 문화 유형의 명칭. 자, 이 학교는 교사를 아들 명문대 보내는 수단으로 간주한데, 이거야 뭐 여러분들 기계문화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학교, 그러면 학교 차원에서 이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력으로 써야 돼요. 여기다가 뭐 가정문화니 공연문화니 여러분들이 백날 해봤자 어떻게 써놓을래? 자,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소통과 협력해야 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문화를 개선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쓸 때는 전제가 모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한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자, 두 가지를 쓰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단서는 명문대 합격이라는 목표. 자, 오늘날 고등학교가 명문대 합격이라는 목표라는 것도 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목표지만, 그러나 학생 개개인의 어떤 재능을 개발한다. 학생들이 나름대로에 있는 재능을 토대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인데, 명문대 합격이라는 것만 초점을 둘 수 있나? 그러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뭐 토의를 통해서 명문대 합격만 지향하는 이런 학교 문화가 적절한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명문대 합격이라는 목표도 우리가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학생들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것, 또 학생들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진로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토의해 본다면 이런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교사를 수단시한다. 지금 어느 나라의 시대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완 조직도 봤지만, 오늘날 교사는 우리가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게 오랜 세월이고, 또 뭐 법에도 나중에 저 뒤에 학교 운영에도 나겠지만, 교사는 있잖아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를 직무 수행하는 사람이야. 법적으로 그의 전문성과 고유한 어떤 권한과, 물론 거기는 책임도 있겠지만 된 거야. 그런데 교사를 수단으로 간주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 역시 학교 구성원 전체가 교사를 수단시하는 이 학교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체 토론회를 개최한다라든지, 그러면 교사는 수단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어떤 교사를 목적적 존재, 아니면 전문가로서의 어떤 교사상 정립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사가 나름대로 활발한 토의 수업도 뭐 실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되겠고, 또 뭐 여러분들이 나름의 다른 접근 방식도 돼요.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시험 문제에서 간파된 내용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자, 학교 차원에서 한다면 여러분 개인이 한다는 얘기로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학교 문화를 교사 혼자의 노력으로 가능해? 그게 학교의 전체 구성원들이 서로 노력해야 되겠지. 그런 맥락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죠. 누누이. 자, 2014학년도 그러면 이제 임용 우리가 처음 칠 때예요. 자, 이때는 제가 이제 상황적 지도성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상황적 지도성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뭐 암기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봅시다. 자,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가 교사의 지도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교사는 지도자로서 학급과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지도성을 발휘하자. 자, 위에 보니까 시험 문제에 보면 쭉 긴데요. 자, 교사 지도성 행동에서 각각 두 가지, 우리가 형성평가에서도 두 가지를 했었고, 그죠? 그러면 동기유발 방안을 두 가지로 써야 돼요. 3점이지만. 자, 여러분들의 중고등학교 생활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 입장에서 바라봐요. 자,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는 학급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수학교사다. 그러면 수학교사가 한 너댓 개 반을 담당할 텐데, 그러면 어떤 학급은 그 수학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그래서 수업에 대한 어떤 열의도 많이 나타내. 어떤 학급은 그렇지 않아. 교사인 나는 똑같이 1반이나 2반이나 3반 똑같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왠지 이 2반 아이들은 내를 이상하게 봐. 굉장히 껄끄럽게 바라봐. 그러면 교사는 결국 뭡니까? 학급 전체에 대해서 또 지도성을 발휘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나를 뭔가 싫어하는 분위기의 학급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한 반으로 놓고 본다면 자, 우리 반 아이들은 뭔가 수업에 소극적이다. 그러면 교사는 우리 반 전체의 분위기를 뭔가 학습에 대한 동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학급 전체의 분위기는 수업에 대한 참여 정도가 떨어지지만 그 중에 일부 아이는 그래도 여전히 뭡니까? 동기가 잘 형성돼 있어.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맞춤형 지도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 학급 전체는 굉장히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아.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수업에 참여하는 의욕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아이들 따로 불러서 한다라든지 그 얘기야. 하나는 학급이고 하나는 학생 개개인 아이가. 거기에 따라서 교사가 적절하게 지도성 발휘하는 거죠. 그게 교사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자, 다음. 자, 19년 문제 변혁적 지도성이죠. 뭐 지도성 이론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객관식으로 나올 때도 제일 중요하게 나왔던 부분이죠. 자,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성이 필요하겠다. 내가 교사로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높이자. 그 다음에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 참여시켜서 동기와 자신감을 높이자. 적극 참여시켜서.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갖자. 잠재력을 개발하자. 여러분들이 그 교육행위학 책에 변혁적 지도성에 보면 이 개념들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바스가 제안했던 이 지도성의 명칭은 뭐냐? 그 변혁적 지도성이죠. 특히 교육행정학에서 1점짜리 명칭이 계속 나와요. 자주. 그래. 자, 변혁적 지도성이다. 근데 여기서 질문 잘 봐야 돼요. 자,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 단서는 지금 몇 가지가 주어졌어.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두 가지.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는 전제가 뭡니까? 자, 김 교사는 어떻게 동료 교사와
함께라는 것이 진술문에 들어가야 돼. 왜? 본문에 보면 동료교사와 함께 하라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가 있어. 윤리적, 도덕적 기준, 그 다음에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서 동기와 자신감 높일까,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까. 자, 내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골라가지고 이런 데 쓰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덕성 기준을 가자. 그럼 어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동료 교사와 김 선생, 자, 우리가 교사로서 말이야,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높은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두 사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겠죠. 야, 그러면 유튜브에 보니까 마이클 샌들이 되든 누가 되든, 야, 교사로서의 전문가가 도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강의들이 있더라. 우리 그거 같이 강의도 듣고 토의도 한번 해보자. 아니면 또 도덕적이라는 게 나아가면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또 타인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관심,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거와 관련된 서적을 같이 읽어서 같이 얘기 나눠봄으로써 그래, 우리의 도덕적 태도를 고양시키자. 그렇게 한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자, 두 번째로 갑시다.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동기와 자신감을 높이자. 이것도 변혁적 지도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하나의 자질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동료 교사와 함께, 자,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수업에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료 교사와 함께 교육학 책이든 다른 책이든 함께 같이 읽고 서로 토의해서 우리 학교에다가 한번 적용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좀 지나서 또 다시 모여서, 야,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그것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또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갖자. 그러면 또 동료 교사와 함께, 우리가 학생 개인의 욕구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 같이 학생 대상으로 설문지 한번 만들어서 각 반에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분석해서 선생님 반의 아이들은 그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반은 아이들은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각자 분석해서 앞으로 교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같이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하면 신장되는 거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21학년도 선발시험 의사결정 모형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자, 교사협의회에서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자. 24학년도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들이 제안됐는데 A안은, 자, 문제를 확인하고 목적과 세부 목표를 또 나누고 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탐색한다. 모두 탐색하고 각 대안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자. 자, 이 의사결정 모형의 단점은 금방 나온 것처럼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 비용이 든다. 학교 교사들에서 우리가 학생들 지도하고 상담 생활 지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 다음에 많은 업무들만 해도 사람들 돌아버릴 지경인데, 이거 학생들의 학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누가 하겠습니까? 자, A안은 그래서 너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적어도 학교 차원에서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불가능하다. 그러면 B안은, 자, 두 번째 B안은 어떻게 될까?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그러면 A안과 B안은 서로 대칭적인 거죠. 자,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요구가 10개쯤 된다. 근데 B안은 현실적인 소수 한 2개만 검토해서 또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학교에 적용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이 갖고 있는 것은 뭐가 한계점입니까?
많은 요구들 중에서 일부분만 적용하자는 거 그 자체가 이미 한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고까지가 되었고, 그러면 김 교사가 비안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다. 구체적 방안. 자, 봅시다. 비안.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하자. 그러면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체적 방안은 이거잖아요. 자, 아이들의 요구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김 교사가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지. 뭐 교무회의든 교사협의회에서 자, 이 10개 중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2개만 우리가 검토합시다. 그리고 그걸 좀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일단은 이번 학기에는 이걸 반영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야 된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다음 학기에는 또 2-3개 반영하고 또 내년에 또 2-3개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게 김 교사가 비안에 따라서 교사협의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정이라는 게 뭡니까? 점정, 물론 이 모형은 여러분들이 뭐 공부했으니까 A안은 뭐 합리적 모형, 두 번째 안은 점정 모형이다. 점정 모형은 조금씩 개선해 가는 거예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자, 그러면 비교사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 학생들의 지도하다 보면 어디까지 쓰는가 하면 그래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그 중에 일부만 반영한다. 이거는 부분 정답밖에 안 돼. 나머지는 어쩔 건데 나머지는 다음 뭐 학기에 또는 다음 학년도에 조금씩 반영해서 어떻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상황을 그래 조금씩 개선해 간다. 여기까지 써줘야만이 그게 일점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학생들을 지도해요. 자, 2014년 추가시험 동료장학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데요. 쭉 위에 있는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수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택한 2가지 방안,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장학활동에 대하여 각각 논해라. 그래서 자, 오후에 있었던 교과협의회에서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활동을 몇 가지 소개받았다. 이제 내 수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점검해 보자. 그러면 자, 이때 교사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활동이다. 이때 이제 질문 자체가 뭐해요? 어떤 전문성이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수업 전문성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장학활동 교과협의회에서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떤 장학활동이 있을까? 앞으로 이제 쭉 나오는 가장 학교에서 하는 장학활동은 모든 게 동료장학이야. 왜냐하면 동료 교사끼리 하기 때문에 동료장학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뭐 전통적 장학 그래서 있잖아. 뭐 교장이 잠깐 뭐 지나가다가 교실을 들여다보고 나중에 장학한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전통적 장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교장과 교사도 다 그야말로 동료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료 장학에는 3가지가 있죠, 그죠? 자, 수업 중심의 동료 장학이 있고 협의 중심 있고 그 다음에 연수 중심. 이거는 뭐 교육행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자. 장학활동을 몇 가지 소개받았는데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활동. 이때는 여러분들 수업에 초점 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가지를 구분해서 쓰라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수업 나눔이라는 우리 경남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뭐 지역별로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옛날에는 우리가 공개 수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또 조금 더 의미 있는 수업 나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사가 그래 지도안 작성해서 언제
뭐 그야말로 공개 수업이죠. 다른 교사들 누구라도 와서 같이, 또 타 학교 교사들도 와요. 자기가 수업한 것을, 계획한 것을 실행하죠. 그러면 여러 교사들이 그 수업을 같이 보고 또 배울 건 배우고, 나중에 또 어떻게 나름대로의 의견, 또 뭐 피드백도 주고받고, 그래서 그렇게 배운 것은 또 각자 돌아가서 자기 수업에 적용하는, 요즘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본다라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뭐 임상장학의 가장 적절한 형태가 되겠지만, 임상이란 말은 뭐예요? 그 뭐 환자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실습 갈 때 간호학과 학생들은 임상 실습 가잖아요. 치료자가 병자가 있는 침대, 침상으로 다가가는 거 임상,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쓰지 말고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 또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한 교실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요즘에 학교에서 보면 있잖아요. 많은 연수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는 교사들의 공통점이라면 결국 뭐겠습니까? 뭐 교육과정 어떤 재구성해서 적용했던 사례, 이러이러한 어떤 교사학습을 적용했던 사례. 오늘날 우리가 교육부가 강조하는 것이 AI 시대에 적합한 뭐 교육활동. 그래서 아마 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의 교과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보면 뭐 AI 기술 뭐 이런 거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학교 연수회에서도 또 앞으로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교과에 뭐 적용했던 사례들 누군가 발표하고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이 이 질문에는 답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2018년 문제 역시 이제 동료장학인데요. 자, 저 혼자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뭐 등등 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과 저에게 이 문제가 공동 관심사이니 여러 선생님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좋겠다. 교내장학 유형의 명칭 동료장학이죠. 여러 선생님과 같이. 그러면 개념은 뭐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네. 여러 교사들이 서로 경험도 공유하고 협력하고 피드백 주는 거, 이거 그대로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2014년에 동료장학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교육학 문제들의 제가 이제 이 녹화하는 게 5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과목이든 한문 뭐가 튀어나와. 그러면 다음에 명칭 묻는다니까. 개념 묻는다니까. 어쨌든 한문 나왔던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시험이라는 것은, 매년 우리가 교육학 논술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뭡니까? 타당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거 개념 안 물었으면 또 개념 묻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활성화 방안 2가지다. 이 방안. 이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낼래? 자, 봅시다. 교사들끼리 경험을 공유한다. 그 다음에 협력한다. 그러면 경험이 제대로 공유가 되면 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경험이 공유가 될까? 그러면 이런 것도 되겠죠. 학교에서 이 동료장학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이 동료장학의 모임을 굉장히 어떤 공식화한다? 뭐 정례화한다? 계획을 분명하게 세운다? 그러면, 또는 경험이 공유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 또 학교 차원에서 뭐랄까, 뭐 별도의 어떤 방을 마련해서 교사들끼리 편안하게 뭐 한다라든지, 이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이란 말은 눈여겨둬야 돼요. 우리가 협동학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직소다. 그러면 교사들끼리 협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역할이 분담돼야 돼. 누가 뭘 할 것인지. 예컨대 역할, 그러면 크게 보면 뭐 이 동료장학을 하기 위해서 누가 이걸 주도할 것인가. 물론 학교에는 이걸 주도하는, 담당하는 교사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주도할 것인가 있지만, 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 설계하고 평가하는 거. 그러면 이게 동료장을 하려 그러면 몇 사람에서 좀 분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김 선생님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사례를 좀 발표해 주세요. 저는 수업 설계했던 거 AI를 활용하는 제 수업에서 했던 이걸 가지고 발표할게요. 그럼 또 박 선생님은 평가,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형성평가 문항은 어떻게 만듭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자기 평가는 어떻게 실행하세요? 그렇게 각자 역할 분담하면 그게 바로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아이디어 제안하는 이런 활성화 방안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냥 이 동료 장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고 이렇게 정례화하고 뭐 예산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끼리 역할 분담하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추론해내야 돼요. 자, 지금 문제는 앞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야. 근데 질문이 달라. 자, 선생님들 간 활발한 정보 공유의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 앞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 학교 중심의 연수가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자, 공공중학교에서 자체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체특강을 보고 학교 중심의 연수를 하고도 얘기하네.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동료장학 세 가지 있다 했잖아요. 그죠? 수업 중심, 협의 중심, 연수 중심. 그러면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제가 볼 때는 그냥 학교 자체 연수야. 그런데 동료장학이라고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 얘기하겠나?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얘기할까? 이럴 때는 한 가지의 명칭은 하나의 정답만을 간주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물론 뭐 논술의 답도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쭉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단서를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단서. 어떻게 그냥 상상이라는 게 맨 땅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 자, 그러면 앞에 문제랑 다르잖아요. 학교 차원이라면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 교장도 들어가고 행정실도 들어가고. 자, 교사들이 활발한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두 가지 쓰라 그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져와야 여러분들의 방안이 구체화된다니까. 뭐 다른 과목에서도 얘기하지만 밑에서 구체적 방안을 물으면 이 문의 본문 속에 전제된 내용 속에 단서를 가지고 써야 돼요. 자, 그러면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정보 공유를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교사들끼리 그래 활발하게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빈 교실을 몇 개, 뭐 1층, 2층, 3층 하나씩 교사들끼리 모일 수 있는,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도 만들어 놓고, 좀 분위기도 좀 좋은 어떤 뭐 소파도 갖다 놓고 그래 커피도 마음껏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놓고, 그것 그렇게 쓴다고 이거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다. 그 다음에 또 이 교사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정기적인 어떤 이 동료 장학이 되든 뭐 학교 자체 연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넉넉한 뭐 예산을 배정한다라든지, 아니면 교사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뭐 새로운 어떤 교수학습에 대한 도서라든지, 아니 교육 관련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사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정보 공유 방에다가 다모임실에다가 차 마시는 다모임실에다가 뭐 이렇게 뭐 비치해 둔다라든지, 그러면 훨씬 더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게 활발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뭐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나? 자, 두 번째, 또 실질적 협력이잖아요. 그럼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래? 그러면 이제 학교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발표하는 선생님이 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일시적으로나마 뭐 학교 업무 처리하는 데서 뭐
잡무 처리하는데 배제한다라든지 뭐 이런 공식적인 어떤 역할 분담 그게 있을 때 이게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연수가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방안으로서 적절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아이디어 본문 보고 찾아내보자. 자, 24년 올해 작년에 치러졌던 문제죠. 자,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하려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여러 과정이 있다.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 우리가 이제 초중등 교육부에 보면 국공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는 뭐 심의 기능을 하는 거고 사립은 자문 기능을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교사가 언급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위원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시험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원 대표,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인사 이렇게 되죠. 그거는 이제 객관화된 지식이니까, 객관화된 거니까. 그러면 이러한 3주체 위원 구성의 한 가지가 뭐냐? 제가 이게 기출문제를 계속 다 푸는 이유는 학생들이 외우는 건 잘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 같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너무 안타깝다. 자,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 사람들이 자, 교원이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협의한다라면 그게 어떤 의의가 있을까? 다양한 아이디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그게 결국 보면 뭡니까? 지역사회 여건도 고려하는 것이고 학부모의 의견도 고려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원으로 학생들이 참여한다라면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까? 학교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국가조직으로 본다라면 국회와 같은 거예요. 심의와 자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참여한다라면 어떤 순기능이 있을까? 자, 우리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하자.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하는데 학교 운영에 뭐 등등 물었잖아요. 학생이 참여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그대로 전달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훨씬 더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 역기능이라면 자, 국회와 같은 학교의 전체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이 기구에 학생이 참여하면 역기능이라면 뭘까?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을 뒤집어 보면 때로는 학생들의 어떤 그 요구, 학생들의 요구를 너무 지나치게 반영하려 하다 보면 실제로 학교 현실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뭐 그렇게 브라이어티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이 요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지나칠 수도 있겠죠. 등등. 그래, 이런 문제는 제발 좀 상식으로 풉시다. 제발 좀. 이것도 교수님 책에 어디에 읽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교육학 18점 이상 주고도 뭐 안 된다. 좀 생각 좀 하면서 그렇게 풀어갑시다. 여하튼 제가 이렇게 풀어가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래 하나의 어떤 단서로서 그죠? 하는 거고 교육학 논술의 정답이 어디 있어? 다만 그래도 지금 시험 문제를 쭉 보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래서 그거 단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교육학 이론도 열심히 애울 건 애워야 되겠죠. 근데 애운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뭐 지식이 있어야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교육행정 여기서 마무리할게요.